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년 더 유예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쟁이 있다가 얼마 전 원안대로 2022년부터 과세하는 게 확정이 되었죠. 이에 따라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본격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이 영상은 이러한 세금을 한번 정리도 할 겸 잘못된 카더라 글들 보고 코인 잘못 관리해서 나중에 세금 왕창 내지 마시라고 영상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무사이고 경영학 박사이면서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 마지막 학기 논문 쓰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으로 블록체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전공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크립토, 즉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요새 핫한 메타버스에도 이 블록체인 기술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논문을 쓰면서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암호화폐, 코인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요. 세법 개정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사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한다 이렇게들 이야기 많이 하죠. 코인은 크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들을 다 싸잡아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죠. 알트코인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코인 이러한 단어들을 가상자산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임의로 그런 건 아니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가 정한 Virtual Asset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G20, IMF에서 차용한 암호자산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즉 아직 교통정리가 덜 된 상황인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코인,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편하게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코인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겠죠. 전 코인 역시 엄연한 투자 자산이고 자산 배분 전략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코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코인은 그냥 투기야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겠지만 크립토 시장, 즉 코인 시장은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해 있고요. 또 엄연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기관들에서도 이미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하는 중입니다. 2021년 10월 9일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2,73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비트코인이 대략 45%인 1,215조 원 정도 되고요. 이더리움이 500조 원 정도 되네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 세계 증권거래소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실까요? 2021년 9월 중에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 여기가 제일 큰데 시가총액이 3경이 좀 안 돼요. 이거랑 비교하자면 사실 코인은 전체 다 합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이 2,3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주식시장 시가총액보다 큰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다만 현재 코인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2021년 10월 9일 현재 무려 12,534개네요. 잡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이요. 스캠이라고 하거든요. 사기코인들. 이와 관련해서는 사기코인, 즉 스캠을 고르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말도 많았죠. 결국 이렇게 기존의 4대 거래소들만 시중은행들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 큰 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투자 방법의 정론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쓰면서 일정 포지션만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그리고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자산의 일부분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향후 전공자로서 볼 때 성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제2의 이더리움을 찾는 이런 건데요. 그런 코인 2개를 추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처음 하신다 그러면 이상한 찌라시 보고 잡코인 같은 거 투자하지 마세요. 막 10배
20배, 100배 막 이런 헛된 꿈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자산을 분산 투자를 하되 총 투자 자산의 일정 비중만큼만 코인 투자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만 사서 제가 늘 강조하는 리밸런싱에 맞춰서 이 코인들을 샀다 팔았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공부해서 다른 코인도 조금씩 사보는 거죠. 이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도 많고 제 주변에도 성공적으로 코인 투자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몇십억대 자산가들이요. 그리고 제가 퀀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없으면 투자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런데 이러한 코인들 역시 나름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지표를 한 5개, 6개 정도를 섞으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퀀트 전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코인 투자를 잘 해서 파이어족처럼 살고 계신 분도 다음에 초대해서 영상을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는데, 비거주자는 제 영상을 볼 일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거주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등을 모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고 했죠. 이 가상자산을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세부적으로 명시하기에는 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을 수 없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법을 피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예외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또는 특별한 이익을 주는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명시하기도 하죠. 자, 이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나오는 소득을 말하는데, 양도야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하는 거로 알아들 수 있는데, 대여는 그럼 뭐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디파이 같은 거 알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겁니다. 또 코인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어디 보관하거나 맡겨두면 은행 이자처럼 이자를 주거든요. 이러한 이자를 대여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세금은 그러면 어떻게 내냐? 기본적으로 파는 가격, 즉 양도가액에서 내가 산 가격, 취득가액을 빼주고 수수료나 세금 신고를 위해서 세무사 비용 같은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비용들도 빼줍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하고 여기에 22%를 곱합니다. 세율이 20%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타 소득세율이 20%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기타 소득세의 10%, 즉 2%만큼 더 붙습니다. 그러면 실제 세율은 22%라는 말이죠. 이 세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세금을 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표는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과세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인 거죠. 분류과세라고 표시된 것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냥 이것만 별도로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분류과세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 등 최대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율이죠. 그러니까 높은 거라는 거죠. 종합과세를 보면 미국은 최대 37%, 독일은 최대 45%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 보면 봐라, 우리나라는 세금 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만약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면 최대 45% 세율입니다. 우리나라 세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들이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등등.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분리과세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과세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의미인데, 배당주나 이런 걸 투자하다 보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요. 이것처럼 이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22%만 세금을 거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취득가액입니다.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들이 되겠죠. 이거 취득가액을 어떻게 따질 거냐 하는 겁니다. 먼저 선입선출법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건 먼저 산 걸 먼저 팔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것도 있네요. 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는
2021년 12월 31일 밤 12시에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들 중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을 이야기합니다. 이 금액과 실제 취득한 금액 중에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2018년 5월에 1번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샀고 2021년에 7천만원에 2번 비트코인을 샀다고 해보죠. 그런데 2021년 12월 31일 밤 12시 거래소들의 평균 시가가 6천만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 코인들의 취득가액은 이렇게 됩니다. 1번 코인은 내가 샀던 금액 1000만원이 아니라 2021년 말 금액인 6천만원, 그리고 고점에 물린 2번 코인은 연말 금액보다 내가 샀던 금액이 더 크니까 7천만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2022년 6월에 하나, 2022년 12월에 하나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매매 차익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2022년 6월 달에 판 건 1번을 팔았다라고 강제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입선출법, 즉 먼저 산 걸 먼저 팔았다고 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판 가격이 8천만원, 취득가액을 6천만원으로 보니까 차액이 2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판 건 남은 2번을 팔았다고 보는 겁니다. 6천만원에 팔았는데 이건 취득가액을 7천만원으로 인정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손실입니다. 이 두 개의 매매 차익을 합산해 줍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되겠죠. 이 1000만원이 바로 기본적인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22%를 바로 곱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250만원을 빼줍니다. 먼저 손익통산이라고 해서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말은 제가 앞에 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난 거와 손실이 난 거를 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수익 손실을 합산해라, 이런 겁니다. 아래에 과세 최저한이라고 해서 25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250만원까지는 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차익 합산액이 250만원 미치다. 그럼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매 차익 합산 금액인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즉 750만원에 세율 22%를 곱해서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세금을 앞으로는 코인을 매매하는 개개인들이 모두 다 직접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5월 달에 연 1회 신고 납부. 제가 예를 든 거는 두 개를, 그것도 하나씩 딱 잘라서 사고 판 것을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하죠? 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한 개씩 사는 게 아니라 소수점 단위로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한 달에 뭐 3번 매매한다고 해도 1년이면 30번이 넘는데, 이걸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선출법을 딱 따져서 계산을 하려면, 그리고 단타하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세무사 비용 괜히 조금 아낀다고 직접 하시는 분들은 실수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되거든요. 가산세도 사안에 따라서 최대 60%까지 물립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내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번에 4대 거래소가 승인을 받으면서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렇게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생긴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거래한 내역들을 세세하게 다 분기별로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거래소에서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사실 우리의 거래 내역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리는 거죠. 그렇다고 국세청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세무서가 파악하는 거는 국내 거래소들밖에 없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 1, 2위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인데요. 이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거래소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없고 할 이유가 없어요. 또 이런 해외 거래소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디파이, 덱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모아서 다시 영상으로 만들게요. 아무튼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도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도 신고하고 그 소득도 신고해야 됩니다. 즉
해외 거래소 계좌도 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신고 의무는 모두에게 다 있는 건 아니고 1년간 매월 말일 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중에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해서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음 연도 6월 달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보시다시피 20억 이하면 매매 차익도 아니고요. 통으로 그 들어가 있는 금액 전체의 10%, 50억을 초과하면 6억 5천만 원 플러스 50억 초과 금액의 20%만큼을 과태료로 내야 됩니다. 또 이렇게 50억이 넘는 금액을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0년도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이 68명이에요. 뭐 적다라고 한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금액은 커요. 474억 원.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2023년부터는 제법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는 적극적인 탈세를 추구하는 분들도 제법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세파라치를 유도합니다. 세금 파파라치라는 건데요. 이렇게 탈세하는 분들을 제보하면 과태료의 5에서 15%를 최대 20억 한도까지로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요. 국세청에서는 이 세파라치들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제보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 이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탈세하려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 믿지 마시고 자랑하고 다니셔도 안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농담이고요. 웬만하면 다 신고하시라는 겁니다. 비거주자는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인이더라도 1년 중에 절반을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중에 해외 파견 주재원 등 법에서 정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비거주자로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법적으로 거주자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양도가액의 10% 그리고 매매 차익의 20% 중에 낮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붙여서 원천징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누가 하느냐? 거래소에서 해요. 즉 돈을 환전을 할 때 거래소에서 돈을 줄 때 실제 돈을 줄 때 세금을 띄고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거주자는 그걸로 그냥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참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하신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코인으로 돈을 벌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지 요 질문이신데요.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로또 당첨금도 뭐 이러한 논리인데요. 이런 코인 소득도 어쨌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은 어떻게 세금 신고하는가? 라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진신고 대상자예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말 기준으로 1년 중에 한 달이라도 5억을 넘는 금액이 있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6월 달에 하셔야 됩니다. 신고 안 해도 국세청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럼 해외로 빼놓고 신고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법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미국도 이런 코인들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DEX라고 해서 DEX 시스템으로 만든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있어요. 지금 업비트나 빗썸 이렇게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들 말고요.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런 곳에서는 정말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디파이라고 해서 역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은행처럼 예금, 대출 이런 게 되는데 물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로만 통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사실 못 잡아요. 그런데 이런 탈중앙화된 시스템들은 법정 통화로 환전을 못 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로 치면 원화로 못 바꾼다는 겁니다. 물론 브로커들도 있고 OTC 같은 장외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것처럼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원화로 환전할 때 또는 입금할 때 또는 등기 자산을 구입할 때 웬만하면 대부분 다 걸립니다. 내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동산을 사겠어 하면 결국은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국내 거래소를 통하거나 해외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뭐 이체를 해야 되겠죠. 부동산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실 이 자금 출처 소명 조사건이 나오더라도 코인 투자로 인한 수익이었다 라고 해서
그 대충 뭐 이제 그 수익 인증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다 조사 유예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정부의 스탠스는 이런 거예요. 그래 뭐 탈중화가 돼 있는 거 뭐 그래 다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벌든 상관없어. 근데 마지막에 네가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쓸 거면 원화로 환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전하는 곳만 딱 틀어지고 있으면 돼.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대부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해외에서도 코인에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에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몰래 가져와서 뭐 현금으로 쌓아두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고 결국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제대로 신고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익 중인데 올해 말 전에 전부 매도해서 원화로 환전하고 내년에 다시 구매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장기간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놔두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불이익 없어요. 네 번째 질문은 NFT도 과세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을 많이 이용해서 만드는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코인, 토큰입니다. 요새 많이 핫하죠. NFT 투자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티스트들이 NFT로 본인 작품들을 담아서 파는 건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래소에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들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NFT와 같은 것들 역시 제 생각에는 충분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법이 포괄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세청 등은 이 NFT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논의 중입니다. 즉 미래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내년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며칠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NFT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논의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섯 번째 질문은 자녀에게 증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일단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 상속증여세법에서 가상자산 평가 근거가 신설되었어요. 즉 상속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가 방법이 내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평가 방법은 없지만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확정이 됐어요.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 고액 체납자들 중에 코인 보유한 사람이 있어서 코인을 거래소 통해서 압류를 했더니만 바로 세금을 납부했더라. 뭐 이런 기사가 있었죠. 가상자산은 법률적으로 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증여 재산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증여세를 평가할 근거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경우에 거래소 계좌를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만들어줘서 거기로 송금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자녀에게 사전증여해서 투자해줄 때 세금 안 나오더라도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신고 안 하고 아이가 커서 해당 금액으로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금액이 아니라 미래에 훨씬 크게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증여세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가 평가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거래소 가격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질의응답은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블록체인 전공자로서 사실 기술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안 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이 영상을 찍을 때 절세라고 쓰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남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2023년부터 하셔야 되는 신고를 위해서 매수 매도 자료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초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신고하려면 정말 애먹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제 짧은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쭉 이야기했듯이 이걸 결국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 자산이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고하고 FM대로 해야 됩니다. 현재의 과세 시스템도 결국 당신은 원화로 환전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용을 써도 돈 쓸 때 걸리게 되어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시각을 살짝 바꿔본다면 굳이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열립니다. 로블록스에서 이번에 화제가 된 넷플릭스의 오징어에서 나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게임 속에서 구현했다고 기사를 봤어요.
메타버스는 특성상 블록체인 기술이 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도 글로벌 메타버스 서비스에서는 땅을 사고 할 때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합니다. NFT 등을 구입할 때도 가상화폐로 살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고요. 해외 거래소 이용하고 신고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야를 좀 더 멀리 보시면 가상자산에 대한 생각을 투기성 자산이 아닌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큰 돈 버신 분들 중에 뭐 리밸런싱 차원에서 뭐 현물로 바꿔야 된다. 이럴 때 적법하게 신고하고 바꾸셔야 되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요새 논문 쓰면서 깊게 공부하고 실제 블록체인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이고 있어요. 차후 영상들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